안녕하세요. 저는 AI 코리아의 김도훈입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대화형 AI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세션에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대화형 AI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생성형 AI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둘 간의 결합이 돼서 저희 솔루션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가상 비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SAP, RPA랑 연동하고 실제로 저희가 연말정산을 했던 프로젝트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중간중간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문의를 해주시면은 저희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따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이제 저희 소개드릴 내용은 일단 저희 회사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작년이죠. 작년부터 가트너에서 엔터프라이즈 컨버세이셔널 A라는 플랫폼이라는 가트너 매직 코드론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었던 가트너에서 소프트웨어를 평가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 중에 하나고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저희가 가트너 그룹 매직 코드론에서 리더 그룹의 상단에 2년 연속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가트너뿐만 아니라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수의 그 리서치 센터들에서도 저희 제품을 우수하게 평가한 것을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코아이가 어떤 제품을 가지고 가트론 매직 코드론에서 리더 그룹에 속했는지를 한번 대략적으로 솔루션을 한번 살펴보면은 좌측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저희 엑소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죠. 그 엑소 플랫폼이 저희 컨버세이셔널 AI를 만들 수 있는 기본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하단에 인프라스트럭처가 존재하는데 저희가 흔히 알고 있었던 클라우드, AWS, 애저,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가 있고요. 최근에 보안 관련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온프라미스 솔루션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좌측에 보시면은 저희가 최근에 들어서 이야기를 많이 들은 챗 GPT가 있고요. 챗 GPT가 워낙 시장에서 인기가 좋다 보니까 챗 GPT를 제외하고 오픈소스 진영에서도 상당히 많은 라지 랭귀지 모델, LLM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나오는 LLM들과 나의 서비스를 잘 연동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이 중간에 보시면은 게일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게 되는데요. 이 게일이라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리지를 관리할 수 있는 코라라는 플랫폼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협업을 위한 워크 어시스턴트가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바탕으로 인해서 저희가 최근에 고객의 경험과 직원의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앞에서 이제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어떻게 직원과 고객의 경험을 만족시킬지를 고민하다가 은행 업무를 잘 도와드릴 수 있는 뱅크 어시스턴트, 그리고 제약과 헬스케어를 잘 도와드릴 수 있는 헬스 어시스턴트, 여행에 관련된 트래블 어시스턴트, 그 다음에 리테일에 관련된 리테일 어시스턴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고객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경험도 중요하겠죠. 근데 회사에서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되게 단순한 답변들, 특히 HR과 IT에 관련된 경험들을 서포트해드리기 위해서 HR 어시스턴트, 그 다음에 IT 어시스턴트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구매 최적화를 위한 프로큐어먼트 어시스턴트, 세일즈를 위한 세일즈 어시스턴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저희가 바탕으로 인해서 실제로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금융권 관련된 고객들, 그 다음에 제약과 헬스케어 관련된 고객들, 그 다음에 컨슈머 리테일, 텔레콤 미디어, 그 밖에 다른 다양한 고객들에서도 저희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들 계십니다.
그러면 컨버세이셔널 AI가 이 용어 자체를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이 용어가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컨버세이셔널 AI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형 AI는 음성이나 텍스트를 인식하고 지능적으로 답할 수 있는 일련의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저희가 챗봇 또는 가상 에이전트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 대량의 데이터를 머신러닝과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서 실제로 가상 비서가 사람처럼 실제로 음성과 텍스트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그 기술의 일련체를 컨버세이셔널 AI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기술 중에서 어떤 기술들이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NLU,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문장이라든지 단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잘 이해를 해야지 뭔가 명확하게 이제 해답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NLU 기술이 중요하고, 그 최근 NLU 기술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머신러닝 기술이 되게 중요하게 이 컨버세이셔널 AI의 핵심 기술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사항이 제네레이티브 AI인데요. 실제로 가트너에서 이 리포트가 작년 10월에 발간된 리포트입니다. 그 당시에도 3년에서 한 6년 정도가 지나야지 제네레이티브 AI 기술이 컨버세이셔널 AI의 중요한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예상보다도 IT가 진행되는 속도는 훨씬 더 빠르죠. 저희가 빠르신 분들은 작년 말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초부터 제너레이티브 AI, 챗 GPT, LLM 이런 용어들을 엄청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런 자연어 처리를 하는 제품들의 수준을 엄청나게 뛰어넘기 때문에 많은 서비스나 벤더들에서 저 서비스를 활용해서 나의 제품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나의 서비스를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저 기술이 도입되기 전에 컨버세이셔널 AI 제품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플랫폼 자체를 익스피리언스 옵티마이제이션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줄여서 엑소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컨버세이셔널 AI, 제네레이티브 AI가 유행하기 전에 저희는 흔히 노코드, 로코드라는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했죠. 뭐 개발 경험이 전혀 없어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프로그램이 개발을 했을 때도 기존에 10시간 걸렸던 일을 3시간, 4시간으로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런 이제 노코드 기반이 이제 저희 제품에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가상 비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 업무를 분석 설계하는 것부터 실제 디플로이해서 배포하는 것까지 그런 통합된 일련의 이제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하나의 플랫폼상에서 전체를 다 처리할 수가 있고요. 컨버세이셔널 AI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NL 엔진인데 저희는 단지 하나만의 NL 엔진을 탑재한 게 아니라 멀티 모델 NLU를 탑재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정확도가 높은 결과를 사용자에게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봇 간의 인터랙션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모든 데이터를 저희가 다 저장을 해놓고 분석해서 이 가상 비서를 조금 더 사람처럼 모두화를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분석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는 비단 솔루션 하나만 쓰시는 게 아니시죠. 다양한 채널에 다양한 레가시 시스템들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 그것과 어떻게 잘 인티그레이션을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상세한 내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코드 플랫폼은 흔히 우측에 보시는 그림처럼 어떠한 컴포넌트들을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갖다 놓게 되면은 실제로 내가 원하는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구성을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현업이 그러니까 개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도 어느 정도 내가 하고 싶은 의사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툴을 통해서 실제로 현업들과 개발자들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수행 시에 개발 리드 타임을 현저하게 이제 단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노코드 플랫폼으로 저희가 작성을 하고 실제로 이제 개발자에게 뭐 필요한 뭐 웹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의 일부는 이제 코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가상 비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가상 비서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학습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석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엔드 투 엔드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자 입장에서는 보다 손쉽고 편안하게 해당 시스템을 관리하고 고도화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NLU 기술을 저희가 이제 멀티 엔진 NLU를 쓴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쓰는 NLU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머신러닝 모델이 있고요. 두 번째가 펀더멘털 미닝 모델, 세 번째가 날리지 그래프 모델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모델을 가지고 사용자가 어떠한 질의를 했을 때 그중에서 스코어 값이 가장 높은 결과가 나온 엔진으로부터 결과값을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엔진이 3개다 보니까 스코어 값이 어떻게 보면 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 스코어 값 3개가 차이가 나는 것을 잘 노멀라이제이션 해서 실제 결과를 잘 뽑아내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중요 기술들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멀티 엔진 NLU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적은 양의 데이터로 높은 정확도를 나타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적은 양의 데이터지? 라고 이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실제 저희가 뭐 이러한 종류의 프로젝트,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하는 솔루션들로 이제 분석 업무들을 진행하다 보면은 실제로 이제 고객사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는 되게 많은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데이터를 못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면은 실제로 내가 갖고 있었던 많은 양의 데이터보다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적은 양의 데이터라도 높은 인식도를 가지기 위해서 이런 멀티 엔진 NLU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이제 다양한 솔루션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실제로 이제 고객과 사용자와 뭐 시스템 간의 접점에 있었던 다양한 종류의 메신저가 있겠죠. 뭐 스카이프라든지 슬랙, 팀즈 같은 이러한 이제 실험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에서 많이들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용 소셜 메신저들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이스라든지 SMS, 메일로서 어떠한 이제 소통 채널을 저희가 다 갖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사전에 다 이미 인테그레이션을 해놨기 때문에 관리자 계정만 있으면은 이쪽으로 손쉽게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기업 내에서 이제 다양한 시스템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ERP, CRM, HRM, 그다음에 ITSM, 뭐 RPA, 그 밖에 이제 다양한 솔루션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떤 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스템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개의 복합적인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그 각각의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웹 서비스를 통해서 인티그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제가 하나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여러 개의 시스템을 직접 접근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라고 제가 이제 복과 대화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저희 경조사 휴가를 신청을 해야 되겠죠. 저희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고 제가 이번 주에 갖고 있었던 스케줄을 다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경조용품을 신청하고 고런 일련의 작업들이 벌어지는 시스템이 각기가 다를 겁니다. 근데 저는 단순히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라고 임정만 해도 그 나머지 3 개의 웹 서비스가 제공된 시스템이 존재하게 되면은 그 일들을 모두 한 번에 다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어 실제로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실제로 나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용자와 챗 간의 모든 대화는 저희 사스 플랫폼에 다 적재가 됩니다. 이렇게 적재됐던 데이터를
저희가 다양한 각도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해주고 있어서 실제로 이 다양한 대시보드를 통해서 관리자가 인사이트를 확보하고 그 확보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해서 적시에 정확한 의사결정을 해서 이 보트를 조금 더 고도화해 나간다면은 사용자들이 더욱더 편하고 만족한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컨버세이셔널 AI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LLM, ChatGPT, Generative AI, 다 비슷한 용어 같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2018년 후반부터 이런 소형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작업이 좀 지지부진하다가 한 2017년에 구글에서 트랜스포머 관련된 이제 논문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그 자연어 처리와 관련된 모든 솔루션이 급격한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 초부터 챗GPT 같은 이런 LLM,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크게 한번 놀라게 됐죠. 그럼 이 LLM이 어떤 일들을 잘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뭔가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든 아니면 제가 몰랐던 어떤 답변을 얻기 위해서든 기존에 저희가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많이 하고 검색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검색 결과가 나한테 적합한 것들이 있는지 이제 하나씩 찍어보다가 많은 시간을 보냈죠. 근데 챗GPT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하나만 해줍니다. 그게 거짓일지언정.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를 요청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잘하는 일 자체가 뭔가를 이제 생성해 주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짤막한 시를 써달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간략한 스토리텔링,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소스 코드를 생성해 달라, 이런 요청들을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뭔가 정확한 답을 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뭔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내가 원하는 소스 코드를 정확히 찾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내가 찾는 소스 코드랑 최대한 유사한 소스 코드를 찾게 됩니다. 근데 GitHub에 엄청나게 많은 소스 코드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소스 코드를 찾는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한 작업들은 아닙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제가 생각보다 많은 에포트를 써야 되는데 이 LLM을 통해서 내가 특정한 예를 들어서 정렬에 대한 소스 코드를 원한다라고 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C로 필요하면 C, 자바가 필요하면 자바, 파이썬이 필요하면 파이썬 해서 그런 것들을 거의 즉각적으로 리턴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새롭게 생성하고 창작하셔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시간의 절감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보는 다큐멘트, 매뉴얼들의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모두 다 보지 않고 뭔가 요약된 정보만 원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서머라이제이션을 예를 들어서 300자로 요약을 해줘, 200자로 요약을 해줘, 심지어 50자로 요약을 해줘 라고 했을 때도 요약 결과를 거의 정확하게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컨텐츠가 있을 때 그 컨텐츠를 어떻게 잘 분류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제가 비즈니스 이메일을 대략적으로 작성해 놓고 이거를 좀 더 비즈니스 형태로 예의 바르게 고쳐줘 라고 하면 그걸 수정을 해주고, 광고 카피라이터도 조금 더 멋있게 아니면은 MZ세대에 좀 더 잘 어필될 수 있게 고쳐줘 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또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보셨던 것처럼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그다음에 그 새로운 언어를 번역하고 그다음에 문법을 체크할 때, 창작적인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컨텐츠를 요약 생성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코드를 생성하고 내가 작성한 코드가 아니더라도 그 코드에 대해서 리뷰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버그가 있으면 버그를 잡아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엄청나게 깜짝 놀랐는데 어느 정도 사용을 해보다 보니까 얘가 언제나 바른 말만 하는 게 아니죠. 거짓말인데도 그럴싸하게 표현하고 모르는 내용인데도 그럴싸하게 표현해주는 환각 현상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뭔가 챗 GPT 같은 데로 요청을 했을 때 그 데이터가 다 이제 외부로 유출이 되는 거죠. 그럼 기업 고객들 입장에서는 특히 보안이 중요한 데서는 가장 큰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반도체를 설계에 관련된 뭔가를 찾고 싶을 때 이런 기업에 관련된 뭔가 도메인 날리지가 있는 정보를 조회하고 답을 얻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외에 많은 시스템들을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생성하고 다이얼로그 시나리오를 생성해서 저희가 가상 비서를 만들 때 유즈 케이스도 제안을 받고 대화 플로우도 처음부터는 다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근데 처음에 없는 상태에서 생성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겠죠. 그런 것들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유즈 케이스라든지 대화 플로우가 생성이 됐을 때 실제로 이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발화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적게는 10개, 많게는 한 30개까지의 발화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실제 그 만들어진 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 테스트 데이터도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많게는 50개 이상의 이제 데이터를 생성을 직접 편업해야 되는데 편업이 이 프로젝트만 하는 게 아니고 본연의 임무들을 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많이 뺏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LLM의 도움을 받게 되면은 엄청나게 빠른 프로젝트가 진행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도움을 받아서 뭐 저희도 POC가 기존에 뭐 열흘 걸리던 거를 한 3, 4일 만에 끝내고 프로젝트도 뭐 석 달 이상 걸리던 거를 한 2달 만에 끝낼 수 있고 이런 강점을 갖고 있고요. 비단 이게 이제 LLM 자체가 언어에 어느 정도는 지금 디펜던시가 있지만 이제 점점 많이 개선되는 추세를 갖고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다국어 처리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대화했던 히스토리를 애가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적절한 개인화된 답변까지도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약 기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콜센터 상담원들이 고객과의 대화를 하게 되면은 그 콜을 마치게 되면은 그 대화 내용을 잘 서머라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예전 같았으면 일일이 상담원들이 하나씩 타이핑을 하겠지만 대화 요약 기술을 통해서 여태까지 그 내용을 다 보시 듣고 있다가 이 내용을 잘 요약을 해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감정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화난 사람은 조금 이제 화를 누그러뜨리게 해주고 조금 뭐 이렇게 좀 슬픈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밝게끔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를 통해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어서 조금 더 사람과 같은 어, 가상 비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화형 AI와 그다음에 LLM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이 둘이 결합이 됐을 때 어떤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대화형 AI는 실제로 자동차의 플랫폼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제 다양한 펑션들이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보안, 채널 연계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대화를 디자인하고 모델을 학습시키고 테스트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영역들이 있죠. 근데 LLM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LLM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실제로 자연어를 이해한다든지 그 다음에 새롭게 자연어를 제너레이션 한다든지 이런 기능 자체를 저 플랫폼에 기존 엔진을 교체하고 싹 탑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다 퍼포먼스가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자동차를 저희가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하단에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실제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 확장 배포하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관리 프로세스를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 플랫폼을 관리해서 채널 통합, 인증, 세션 관리하는 기능들, 그 다음에 언어를 이해하고 대화를 관리하는 기능들, 그 다음에 보이스 관련된 기능들이 있는데
보시면 요 파랗게 처리된 부분들, 이 파랗게 처리된 부분들 자체를 LLM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의 최신 버전에 저것을 결합을 시켜놨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제 오픈 AI랑 애저 오픈 AI 두 가지를 선택해서 인테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애저 오픈 AI를 선택하고 실제 여기 이제 키값, 애저 오픈 AI에서 쓰는데 키값을 입력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보안상 키를 조금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GPT 3.0, 3.5 두 개를 사용하겠다 하고 선택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저 선택은 저랑 지금 대화하는 내용 자체가 실제로 외부로 데이터가 나갈 수 있다라는 이제 경고 메시지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 플랫폼 내에 있었던 각각의 펑션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펑션들을 어떤 건 3.0을 쓸 수도 있고 어떤 건 3.5를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기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대화 플로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좌측에 보시면은 사용자와 봇 간의 대화를 이런 식으로 주고받겠죠.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대화를 실제 노코드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좌 이체와 관련된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하나 생성하고 싶어서 계좌를 송금하는 대화형 시나리오를 하나 생성해줘 하고 요 이제 네모난 텍스트 박스에다가 제가 실제로 제가 하고 싶었던 계좌 이체에 관련된 상세 기술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프롬프트가 되겠죠. 뭐 요즘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하는 담당자들이 뭐 연봉이 뭐 3억이다, 4억이다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은데 실제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의하면 정의할수록 내가 원하는 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이체에 대한 업무를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정의를 해주기 위해서 은행명과 계좌번호, 그 다음에 송금할 금액,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요 세 가지를 강조해서 제가 실제로 애저 오픈 AI로 생성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애저 오픈 AI에서 제가 작성한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대화 시나리오를 생성해서 저에게 결과값을 리턴을 해주게 되고요. 보시면은 은행명, 계좌번호, 해당 금액, 그다음에 맞는지 여부를 물어보게 돼서 이런 식으로 노코드로 작성된 것들을 저희가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떤 특정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만들게 되면은 저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실행할 수 있게끔 뭔가 이제 뭐 학습을 시켜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계좌 이체를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국민은행으로 돈을 송금하고 싶어 이런 식의 사용자 발화들을 입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처음부터 일일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보셔서 제네레이티브라는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저 내용이 애저 오픈AI로 넘어가게 돼서 이제 결과값을 리턴을 해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필요하다는 것만 선택해서 클릭을 해주면 이 좌측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좌측으로 넘어가면은 실제로 은행명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계좌번호는 분홍색, 그다음에 금액은 보라색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엔터티도 빠르게 매칭을 해주게 됩니다. 과거 같았으면 사용자들이 다시 클릭을 해서 작업해야 될 일들을 실제로 LLM이 정확하게 엔티티를 구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트레이닝을 마치게 되면은 실제 제가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만들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데이터까지 학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제가 만들었던 모델이 잘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위해서 뭔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 줘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을 작업하다 보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인 건데, 이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제 제가 배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다시 은행 계좌 이체와 관련된 업무의 배치 테스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단에서 모델을 학습시켰던 것과 유사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생성이 돼서 올 거예요. 계좌 이체를 생성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은행, 금액, 계좌번호 형태의 이제 바라들이 생성이 되고요. 그거를 실제 배치 테스트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뭐 학습된 데이터가 3건이고 배치 테스트가 5건이라서 뭐 데이터는 많지 않지만 일단 학습을 한번 해 보게 되면은, 학습이 완료가 되면은 인텐트를 정확하게 100%만큼 읽어 들었다라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컨버세이셔널 AI랑 그 제너레이티브 AI가 결합되게 되면은 실제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고 정확해지고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실제 프로젝트 하는 시간들도 현격하게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였던 이 기능 4가지들을 저희는 흔히 스마트 코파일럿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실제로 봇과 뭐 사람이 같이 시스템을 개발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의 언어 기반 모델들이 저희가 뭐 제로샷, 퓨샷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간략하게 얘기해서 실제로 애저 오픈 AI로 보내게 되면은 제로샷이고, 퓨샷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의 LLM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델을 통해서 실제 챗GPT가 하는 것과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애널리스틱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실제로 답변을 찾고 생성하고, 토픽을 찾고 감성을 분석하고, 컨텐츠를 생성하고 요약하고, 토픽을 발견하고, 이러한 제너레이티브 AI가 할 수 있는 일련의 기능들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조금 이상한 게 있죠. 답변 찾기 생성은 오픈 AI, 그다음에 NPNet, 그다음에 토픽 찾는 거는 T5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오픈 소스 LLM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오픈 AI는 나의 데이터가 밖으로 나간다는 그 기업 입장에서 보안이 되게 이슈가 되기 때문에 나만이 사용할 수 있는 LLM, 나의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나의 도메인 날리지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모델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죠. 그중에서 어떤 오픈소스 LLM은 답변 찾기를 잘하고, 어떤 오픈소스 LLM은 콘텐츠 생성을 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나만의 LLM을 구축하고자 하는 요구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대규모 데이터가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LLM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나의 취향에 맞는 LLM을 선택을 해서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파인 튜닝을 하고 최적화를 해서 나만의 LLM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다시 요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기존의 LLM과 제가 새로 구성한 LLM과의 그 성능 차를 당연히 비교를 해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 보아서 조금 더 고도하고 정확한 나만의 LLM을 갖기 위한 요런 일련의 작업들을 해 주는 경향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LLM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 그중에서 도메인 날리지, 특히 보안의 이슈들을 극복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뭔가 플랫폼이 없을까라고 저희가 고민하다가, 저희는 게일이라고 부르는데 Generative AI LLM for Enterprise, 요 앞글자를 따서 게일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실제로 데이터 스튜디오에서 학습 데이터를 관리하고, 머신러닝 옵스에서 어떠한 머신러닝, 그다음에 LLM 모델을 사용할지를 정의하고, 그렇게 정의되고 학습된 거를 이제 강화학습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취약점들을 관리를 하게 되고, 실제로 만들어진 모델을 이밸류에이션하는 이밸류에이션 스튜디오까지
저희가 이러한 플랫폼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서 빠르면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쯤에 만나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LLM에서 부족했던 부분, 도메인 알리지라든지 보안에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 부분 저희가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용된 것들을 어떻게 실사례에서 반영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릴 건데요. 실제 LLM을 활용한 가상비서입니다. 보통 직장에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아침에 출근을 하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 나의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오늘 내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지?' 나의 투두 리스트를 확인하는 것부터 통상적으로 이제 하루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그룹웨어에 처음 로그인하고 요런 작업들을 하실 것 같은데 향후에 점점 가상비서가 고도화하게 된다면은 실제로 그 작업을 뭐 출근하면서 뭐 저희 스마트폰으로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은 굳이 그룹웨어에 로그인하지 않아도 이 가상 봇을 통해서 저희가 요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나의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의 캘린더랑 이미 다 연동이 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 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챗봇 데모를 본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LLM을 활용해서 실제 데이터는 한글로 프린터라고 들어가 있고 사용자가 영문 프린터라고 물어보게 됐을 때는 과거에 같으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동의어 사전을 구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이런 케이스에는 과거처럼 굳이 동의어 사전을 구축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원하는 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LLM들이 있기 때문에 어 실제 프로젝트의 공수를 엄청나게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내에서 이제 미팅들이 많으시니까 회의실을 잡아야 될 일도 조금 제법 많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화상회의가 가능한 회의실을 제가 예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 화상회의가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화상회의가 가능한 또 회의실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회의실을 예약하러 가기 위해 들어가서 제가 회의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건지 하게 되면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회의실의 목록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원수에 맞게끔 회의실을 선택하게 되면은 회의실 예약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IT에 관련된 시나리오인데 회사에서 IT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IT 헬프데스크나 ITSM 시스템에 뭔가 티켓을 끊어야 되겠죠. 실제로 제가 저희 랩탑에 이슈가 생긴 거를 확인을 하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자가 진단 가이드를 보여줘서 제가 이것을 통해서 이슈가 해결되면은 그냥 끝나버려서 그냥 검색 기능까지만 역할을 하겠지만 실제로 이것이 끝나지 않았으면은 제가 이제 새로운 티켓을 생성하게 되죠. 그래서 생성된 티켓의 내역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ITSM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아도 티켓을 새롭게 끊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IT 관련된 업무, 그다음에 HR 관련된 업무 모두 비슷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신 시스템 중 하나가 어 ERP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제가 이제 ERP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구매 오더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업체를 선택을 하고요. 자재를 입력했는데 자재를 잘못 입력해서 볼트 1mm 라고 자재를 다시 선택해 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구매 수량을 입력을 하고요. 구매 오더를 생성을 했습니다.
구매 오더를 생성해서 금일 입고 현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총 3건이 생성이 되어 있고요. 그 3건에 대한 리스트를 보고 제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구매 오더가 생성된 시스템으로 넘어가서 상세 내역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생성한 것 말고 다른 구매 오더 내역을 한번 조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부 업체를 선택을 하고 구매 오더 번호를 다시 선택을 하게 되면은 네,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작성된 구매 오더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ERP에서 통계 같은 내용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급 업체별 구매 오더 현황을 조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도 있고 구매 오더에 대한 공급 업체별 점유율, 그다음에 공급 업체별 구매 오더 탑5 이런 식의 분석된 결과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ERP랑 또 RPA랑 연동된 사례도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 팀원이 이제 퇴사를 해가지고 그 퇴사하는 팀원의 계정을 락을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담당자에 대해서 계정을 비활성화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실제로 권한이 제가 없어서 그 담당자의 그 파번을 넣고 비활성화 처리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측에 이제 제가 클릭하는 건 아니고 실제 RPA가 화면을 띄우게 됩니다. RPA가 화면을 띄우게 되고 로그인을 하고 실제로 필요한 메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RPA에서 조금 느리긴 합니다. 이동을 해서 실제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메뉴로 다시 한번 더 들어가게 되고 사용자 아이디로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 사용자 아이디로 조회를 하고 저 사용자 아이디를 비활성화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업무가 끝나게 되면은 그 업무가 끝난 결과를 이메일로 리턴하게 되죠, 담당자에게. 그러면은 비활성화 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유즈 케이스는 연말정산에 관련된 것인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많은 직장인들 거의 한 70% 이상이 전년과 거의 대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국세청 자료만 업로드해서 연말정산이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근로소득 원천 징수를 하나 올리게 되면은 이게 OCR을 통해서 데이터를 뽑고 데이터를 업로드하게 되면은 OCR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추리는데 약 뭐 10초에서 20초 전의 시간이 걸리고 그 추렸던 결과를 보여주면서 확인해서 실제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은 뭐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클릭을 몇 번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클릭하지 않고도 국세청 자료만 업데이트를 해서 연말정산이 끝냈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큰 호응을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고요. 올해도 이 프로젝트를 계속 연속적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렸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다들 빠르게 대답을 받으셨을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저희가 이 세션 동안 대답해 드리지 못했던 거는 따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